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미국의 물가가 발표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번 주에는 일본에 있는데요. 또 중국 물가가 발표되니까 여러분께 즉시 분석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어쨌든 이 발표되는 거시경제 지표의 해석을 여러분께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물가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표가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연속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죠.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서 면치 못하는 모습, 실제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모습, 그런 통계치가 발표됐습니다. 역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도 마이너스 2.7%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마이너스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발표됐습니다. 다만 시장의 기대치와는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에요. CP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를 시장에서 기대했는데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으니까 뭐 미세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그렇게 중국 물가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 뭐 정말 미세하지만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PPI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6%로 그나마 올라올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2.7%로 덜 올라온 모습. 자, 이 두 가지가 좀 엇갈린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물가의 흐름이 여전히 디플레이션을 면치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0.3%가 전월 마이너스 0.5%보다 더 심각한 건 아니니까 디플레이션에서 그래도 점차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 소비자 물가를 2, 3개월 정도 선행하는 선행 지표라고 본다면 마이너스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당분간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의 그 정도도 그렇게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3.0% 이런 숫자들을 기록하다가 그래도 마이너스 2%로 올라온 것은 그나마 괜찮은 거 아닌가. 뭐 물론 시장의 기대만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혼조적인 그런 해석이 가능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와는 CPI는 다소 좋고 PPI는 다소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장의 기대치에 비교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여전히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잔존하는구나. 디플레이션 우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겠구나. 중국 물가 지표가 이렇게 마이너스세를 계속 기록하고, 특히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22년 9월부터인가요? 계속 마이너스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생산자 물가가 12월까지 마이너스를 면치 못한 모습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결국 24년 1, 2월까지도 마이너스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물가 지표의 어떤 결과를 있는 그대로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 물가 지표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은 그만큼 중국 경기가, 내수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이다. 물론 수출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역시 중국 물가 지표가 이렇게 안 좋은 건데, 디플레 우려라는 중국의 뭐 이례적인 이런 저물가 이런 상황을 비교했을 때, 더더군다나 중국의 성장률이 24년까지는 5.2% 정도를 유지했잖아요. 근데 5%의 성장률을 보이는 그런 나라치고 마이너스 0.0%대, 마이너스 0.3%, 4%, 5%대 이런 물가 상승률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낮은 물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좋지 못하다라는 신호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더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보시면 세계적으로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리고 전 세계도 신흥국조차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23년 11, 12월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만 계속 23년 들어서도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떨어지는 모습은 그만큼 중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을 보여주고요. 그런 것은 디플레 우려라는 중국의 정말 이례적인 저물가 상황을 나타내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혹은 그런 것들을 관측하면서 중국 피크 차이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도 일부분 여기에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플레 우려로 중국 자본시장이 부진한 모습인데요. 특히 세계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이 45%가량 차지하고 중국이 8.6%가량 차지합니다. 두 번째 국가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 보시면 시가총액의 비중이 8.6%라고 했는데 전년 말 대비, 그러니까 22년 말 대비 23년 말 이 시가총액의 비중을 보면 미국은 오히려 3%포인트나 늘고, 쉽게 말하면 그 종전에는 42% 정도 됐었는데 45%로 올라섰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대략 한 2%포인트가 빠졌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중국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10%를 초과했었는데 2%포인트가 빠져서 중국의 시가총액 비중이 8.6%로 떨어졌다. 그만큼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왔다. 그게 앞에 보여드렸던 이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이 주가의 흐름을 대변해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자본시장에서도 선행적으로 중국의 디플레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게 중국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일본에 머무는 동안 정말 슈퍼위크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세계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됐고,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 있었고, 또 어젯밤에 CPI 즉시 분석 라이브로 해드렸고, 또 오늘은 중국 물가 발표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뭐 네 가지 발표가 이번 주에 있으면서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세계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경제가 좀 부진하다, 디플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드렸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간혹 독자분들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미국의 어떤 금융 섹터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계속 발표하면서 중국의 주가 조정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낮은 주가에 이제 중국 주식을 이제 구매해야 될 시점, 바잉 포인트로 삼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다소 음모론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는 제가 뭐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설명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의 배경, 지금부터 그럼 왜 중국이 디플레이션 상황에 우려되는 상황,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디플레이션의 정의는 연간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해야 돼요. 근데 연간 기준으로는 아직 마이너스라기보다는 몇 개월 연속 0 마이너스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디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찾아온 이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중국의 소매 판매 추이를 보면 2023년 4, 5월에 리오프닝의 기대로 소매 판매가 급격히 늘다가 다시 조정됐죠. 떨어졌죠. 물론 연말 돼서 소매 판매액이 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경향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이건 연말 효과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회복되고는 있지만 그 회복세가 23년 4, 5월보다는 낮기 때문에, 여전히 낮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뭐 제대로 뚜렷하게 진작된다라고
표현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시장의 당시 예측치가 12.5%였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소매 판매액 추이를 발표했었거든요. 이 자료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의 디플레 우려는 그만큼 수요가 부진해서다. 첫 번째 수요는 뭐예요? 소비자의 소비가 부진한 것이다. 두 번째 수요는 뭘까요? 두 번째 수요는 투자입니다. 기업의 투자인 거죠.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고정자산 투자가 계속 줄어요. 고정자산 투자가 계속 줄어드는 이런 현상 2.9%까지 떨어지죠. 사실 중국 경제의 가장 부진한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지표는 이 고정자산 투자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신규 투자가 이렇게 위축된다. 물론 해외 직접 투자, FDI 유입액도 줄고 있지만 중국 내 기업이나 혹은 중국 내 정부가 공공 투자나 민간 투자를 뚜렷하게 늘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채 때문이죠. 기업 부채, 정부 부채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하기가 또 어려워요. 결국 신규 고정자산 투자가 이렇게 미진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다 보니까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뭡니까? 이게 내수죠. 내수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물가가 마이너스인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자, 이 숫자는 그래도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확실히 빠져들진 않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지표입니다. 산업 생산이 그래도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서 24년 한 2, 3월 정도가 되면 3, 4월 정도가 되면 그래도 디플레이션이라는 딱지를 뗄 수 있지 않을까 0% 이상의 플러스 물가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케 만들어요. 근데 소매 판매도 부진하고 고정자산 투자도 부진한데 왜 이렇게 산업 생산이 늘까? 결국 이제 수출이 그나마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고요. 이런 중국의 디플레 우려에 빠지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기에는 또 한 가지 중국 경기 그 자체를 보여드려야 된다. 특히 구매자 관리 지수를 봐야 된다.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실 때는 이 숫자가 각각 50이라는 기준선을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50을 밑돌고 있고요. 비제조업,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다소 상승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50을 향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중국의 경기가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당장 회복될 여지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중국 경기가 계속 부진한 이 부진의 늪에 빠져 있고 디플레이션이라는 늪에서 당장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겠구나. 다만 몇몇 지표들 산업 생산이나 수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곧 빠져나올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을 만큼 향후에 발표되는 여러 통계 지표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 됐네요. 자 그러면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의 배경으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중국 경제를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2024년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중국 경제가 보시면 이 노란색 선이 2010년에서 2019년 코로나19 이전까지의 2010년대 중국의 평년 성장률입니다. 대략 한 8%에 가깝죠. 근데 그것을 크게 밑돌고 있으니 중국 경기는 침체 국면이다. 특히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대에서 24년 4%대로 내려온다. 간혹 중국 경제가 4, 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니 뭐 한국 경제나 걱정하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 경제를 우려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국 경제를 지금 우려하는 것이고요. 또 중국 경제가 이렇게 급격히 둔화되거나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이면 생각보다 세계 주요국의 물가가 빨리 잡혀서 금리를 인하할 시점이 당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중국 경제를 보는 것이지 중국 경제 자체가 걱정이 돼서 중국 경제를 보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한국 경제보다는 성장률이 높으니까 중국 경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대략 7, 8%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경제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률 2%에 준해서 2%라는 기준선에서 밑도는지 웃도는지를 보고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면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7% 정도, 8%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해볼 만해요. 근데 그걸 밑도는 경제니까 어려운 경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중국 경제 그 자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뱅크가 어제 그저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또 한 번 낮춰잡았습니다. 23년 6월까지만 해도 23년 5.6, 24년 4.6, 또 25년 4.5%로 이렇게 L자로 꺼질 것이다,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발표한 월드뱅크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5.6이 아니라 5.2로, 4.6이 아니라 4.5, 또 4.5%가 아니라 4.3%로 각각 3개년도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겁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이 5.2, 4.5, 4.3 이런 L자형 흐름 자체만 봐도 경기 침체 국면에 놓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종전에 봤을 때보다 가까이 이 근처에 왔을 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안 좋아, 이런 모습인 거죠. 역시 월드뱅크도 이렇게 진단을 했지만 지난 10월에 IMF조차도 종전 전망치 5.2에서 5.0으로 하향 조정하고 종전 전망치 4.5에서 4.2로 하향 조정한 모습, 역시 IMF 경제 전망 보고서가 아마도 다음 주 중에 나올 텐데 나오면 또 즉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또 한 번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세계 주요 기구들이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전에 봤던 것보다 더 안 좋다라고 보고 있고, 다 모든 기관들이 종전보다 최근으로 갈수록 더 안 좋게 보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 자체가 중국 경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그레이트하게 연결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최대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디플레이션이라는 늪에 거의 발목 정도까지 빠진 모습이고, 과연 발목까지 빠졌다가 이 늪에서 빠져나올까 아닐까, 이걸 좀 진단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발목까지 빠졌는데 무릎까지 더 빠져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헤어나올 수 없겠죠. 그런데 계속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 늪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데 중국 경제의 가장 최대 리스크로 주목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부채입니다. 중국의 부채 규모가 2013년에서 23년까지 10년 동안 누가 봐도 가파르게 늘었죠. GDP 대비 부채의 규모니까 총 부채 비율인 거예요. 근데 GDP, 경제 규모도 5%, 6%, 8% 굉장히 강하게 성장해 왔는데, 중국 경제가 강하게 성장해 오는 동안 부채의 규모는 더 크게 늘었다. 결국 부채를 떠안고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EAP 지역, 비교 대상 지역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들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EAP 지역이 얼마나 높은 고성장하는 국가들로 구성됩니까? 그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이런 EAP 지역이 얼마나 고성장하는 나라입니까? 근데 이런 고성장하는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부채에 의존해서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중국의 부채 규모가 크게 늘었다. 근데 부채 중에는 household, 가계 부채가 있고 government, 정부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부채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국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근데 실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규모도 21, 22, 23년 최근 3년 동안 급격히 늘었고 지방정부 부채 또한 급격히 늘었고 금융채 또한 늘었고 회사채 역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 기업마저도 회사채가 이렇게 늘어난 모습, 특히 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이런 것들이 급격히 늘면서 향후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동원,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추가적으로 지방 정부 채권을 발행해서 또 자금을 마련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능력 자체가 이제 많이 손실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재정 적자, 정부 부채 문제인데요. 정부 부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고 향후에도 부채 의존해서 성장을 유지하는 흐름을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역시 재정 적자가 이렇게 마이너스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는 모습, 마이너스 재정을 가진 게 2010년대 초반 이후로 계속 마이너스 재정인 거예요. 그죠? 이 파란색 선은 오른쪽 선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수직측. 그러면 이 0을 기준으로 2013, 14년 이후로는 마이너스 재정을 면치 못하는 모습. 결과적으로 중국이 마이너스 재정을 펼치고 있고 과도한 정부 부채에 의존하고 있고 많은 빚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면 향후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능력마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자료를 키워드릴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GDP 대비 재정 적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재정 적자가 계속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중국의 최대 리스크 요인을 봤으니까 중국 경제는 향후에 어디로 가는지, 중국 경제는 어디로 가나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 빨간색 선분을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한때 14%에서 뭐 10, 9, 8, 7, 6%로 떨어졌다가 23년 작년에 5%, 또 24년 올해 4.2%로 내려오고 또 내년 내후년까지 3%를 향해 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돼서 이제 2023년 이후의 잠재 성장률은 뭐 4%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중국이 과거의 고성장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눈여겨볼 것은 이 빨간색 선이 경제 성장률이고 이 검정색 선이 수출 증감률이니까 이 수출 증감률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GDP를 구성하는 한 항목이 순수출이니까 이 순수출이 경제 성장을 오히려 견인하는지 오히려 수출 증가세가 둔화돼서 경제 성장세를 더 제약하는지를 볼게요. 뚜렷하게 보시면 이 금융위기 당시만 제외해놓고 보면 2010년대까지만 해도 수출 증가율이 더 빨랐죠.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25%의 수출 증가세가 중국의 경제 성장세를 견인하는 끌고 가는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경제 성장률을 수출 증가율이 밑돌기 시작하죠. 그렇죠? 밑돕니다.
이 코로나19와 이 기저효과가 반영된 2020년, 21년을 제외해놓고 보아도 22년 이후로 쭉 보시면 경제 성장률보다 수출 증가율이 더 낮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세계의 공장의 이동을 뜻하죠. 결국 중국으로부터 뭐 여러 각종 원자재나 부품이나 완제품을 수급받던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그 중국 경제의 모습이 이제 점차 사라지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을 넌지시 보여주는 그런 어떤 IMF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저께 발표됐던 월드뱅크의 글로벌 수출입 흐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글로벌 경제의 어떤 리세션이 찾아왔을 때 그런 T에 해당하는 그 리세션의 정점에 해당하는 지점이 왔을 때 다시 글로벌 경제의 수출이 이렇게 회복되는, 뭐 강하게 회복될 때는 이런 식으로 회복되고 좀 더디게 회복될 때는 이런 그림자의 밑에 부분, 하한선 부분으로 회복되는 양상이었는데, 이번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에는 그동안의 회복세보다도 못 미친다라고 이렇게 월드뱅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수출 자체가 둔화되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중국의 수출 여건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결국 이런 모습들은 중국 경제가 보시는 것처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그리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의 비중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 향후에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 모습. 자, 이렇게 IMF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고 글로벌리 많은 국가가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고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모습, 그만큼 성장 동력이 꺾인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이 외수, 수출이라는 말이 있고 이 내수 경기라는, 그러니까 고정자산 투자, 아까 기업의 투자죠. 고정자산 투자와 소매 판매, 이런 내수 경기라는 말을 가지고 두 마리의 말로 이 중국이라는 마차를 끌어갔다면, 수출이라는 이 말은, 외수라는 이 말은 뚜렷하게 이렇게 강하게 달리기 힘든,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로만 달려야 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중국 경제의 내수가 괜찮느냐? 내수가 그렇다고 괜찮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면 고용이 어려워요. 신규 고용 창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국 내수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기 어려워. 그러니까 수출 경기도 어렵고 내수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디플레이션의 늪이라는, 어쩌면 발목 정도에 왔는데 무릎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중국은 부채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라는 늪에서도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부채로 쌓아올린 경제는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중국 디플레이션 진입,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렇게 둔화될 것으로 월드뱅크는 전망합니다. 물론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글로벌 디플레이션 압력으로도 작용할 것이고, 글로벌 디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이런 압력이 또 중국 디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서로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교환적인 역할, 중국 물가가 글로벌 물가에 영향을 주고 글로벌 물가가 또 중국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어쨌든 중국의 디플레이션 진입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진입 우려, 이런 디플레이션 초입에 해당되는 이런 모습은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글로벌 인플레를 더 하방 압력을 주는 역할을 하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중국 물건 안 쓰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중국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 안정세가 더 빨리 찾아온다. 중국의 내수 부진이나 수출 부진이나 또 디플레이션 압력은 그만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물가 하방 압력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결과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겨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 진입 여부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겨 놓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칠 것은 중국의 경기 둔화는 곧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수지가 2022년에는 줄기도 했고 23년에는 플러스로 개선되긴 했지만 무역 수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8억 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과거에 30억 달러, 20억 달러 그 예전의 모습은 좀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22년 약 6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에 마이너스세가 더 커졌고 23년 들어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20, 3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 그리고 수출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이런 상황,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의 뚜렷한 회복을 막는, 왜냐하면 그만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대략 한 18.5%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뚜렷하게 회복될 수가 없는 결국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 우려 혹은 디플레이션 초입에 해당되는 국면에 놓였다. 이렇게 판단 내려지고, 그것은 세계 주요 국가의 물가 안정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겨 놓는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중국 경기가 그렇게 부진하게 24년에도 전개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더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인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인다는 것이 대중국 수출 규모가 100이었으면 90으로 줄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국 수출 규모가 100이었다면 예를 들면 인도 수출 규모가 30이었어요. 인도 수출 규모를 30에서 100으로 늘린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중국 수출 규모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수출은 그대로 두고요. 다른 나머지 신흥 성장국가, 신흥국가들, 유망신흥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더 많이 늘려서 신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나간다라는 것이 중국 의존도를 줄여간다는 뜻이에요. 중국 수출을 없애자, 하지 말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중국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되는 그런 국면에서 우리가 같이 저성장화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의견까지 좀 드리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녹화 막바지에 항상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경제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 현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죠. 제 책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을 좀 추천드리고요. 입문서를 좀 들여다 보셨다면 그 백그라운드 경제의 언어를 작작한 다음에 이제 경제 전망서를 읽으시면 쑥쑥 읽히실 겁니다.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경제 입문서 읽으시고 경제 전망서, 트렌드서 읽으시면, 그러니까 응용서인 거죠. 전망서는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제 현안을 좀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24년 경제전망서에서도 저는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고 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도미노 부실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비롯한 부채 문제가 역시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더 키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또 바로 이해하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